다음은요. 황현영 국회 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님께서 기관 투자가의 적극적인 주주권 행사 과제에 대해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황현영 조사관님은 단상 위로 올라와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네, 조사관님 소개를 좀 해드릴게요. 현재 국회 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으로 근무하시면서 국민대학교 경영학과 겸임교수로 재직 중이십니다. 이전에는 법무부 상사법무과 연구관을 역임하시기도 했습니다. 네, 오늘 이런 시국에도 귀한 세미나를 열어주시고 발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기관 투자자들이 적극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하기 위해서 과제에 필요한 게 무엇이냐를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한국형 스튜어드십 코드가 도입이 됐는데 과연 어떤 과제를 안고 있는지를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스튜어드십 코드가 확실히 요즘에 중요한 화두인 것 같습니다. 항상 스튜어드십 코드 하면 연달아 오는 이미지가 있죠. 네, 이 자리에도 계신 국민연금. 그래서 국민연금을 비롯해서 많은 기관 투자자들이 이 스튜어드십 코드로 인해서 많이 부각이 되고 있는데요. 이에 대한 평가들은 상당히 다른 것 같습니다. 일각에서는 스튜어드십 코드 하면 이걸로 인해서 자본시장의 활력의 지렛대가 될 것이다. 또 투자자와 기업이 소통하는 게 될 것이다 라는 언론 보도도 있고요. 그리고 또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스튜어드십 코드가 정착이 되면 대기업의 건전한 경영을 유도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그런 발언을 하시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다른 이야기들도 합니다. 스튜어드십 코드가 도입이 되면서 이건 너무 심각한 경영 간섭이다. 그리고 또 기업들이 긴장을 하고 있고 국민연금을 통해서 이거는 관치금융을 하려는 거 아니냐라는 식의 부정적인 평가도 있습니다. 재밌는 건 금융위원장님께서 같은 해, 물론 다른 금융위원장이시긴 했지만 상반된 이야기를 하시기도 하셨습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님께서는 2019년 3월에 대한항공의 경영권을 박탈한 것은 스튜어드십 코드의 긍정적인 면이다 라는 보도가 1년 전에 있었고요. 그로부터 약 7개월 후에 새롭게 임명되신 은성수 금융위원장님은 5%를 완화, 이게 이제 스튜어드십 코드 이행을 위해서 완화를 추진을 한 건데 이거는 기업 경영권 탈취와는 관계가 없다. 전혀 기업들이 긴장하지 않아도 된다. 라는 전혀 상반된 얘기를 하셨습니다. 찬성과 반대가 공존하는 것 같습니다. 이걸 스튜어드십 코드에 대해서 좀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입장에서는 기관 투자자들의 적극적인 의결권 행사를 기대한다. 그리고 소액주주의 재산권 침해를 방지할 수 있고 지배구조가 투명해진다라는 의견을 주는 반면에 한편에서는 이게 과연 위탁자들에게 항상 이득이 되는 쪽으로 움직이는가, 오히려 공적연금 같은 경우에는 정치적인 영향력이 더 강해지는 거 아니냐, 투기자본의 경영 개입이 이렇게 부추길 가능성도 있다라는 찬반의 의견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평가를 받고 있는 스튜어드십 코드, 저는 세 가지로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왜 도입되었는가를 한번 보려고 합니다. 주로 이제 영국과 일본에서 이게 도입이 되었고 우리나라 스튜어드십 코드 자체는 일본 거를 많이 본따서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일본에서 이게 왜 도입이 됐는지, 더불어서 그 논의를 토대로 해서 그렇다면 우리나라에서는 도대체 이게 왜 들어왔으며 어떠한 주요 내용이 있는지를 살펴보고, 마지막으로 지금 한국형 스튜어드십 코드가 잘 이행되기 위해서 필요한 과제는 무엇인지를 살펴보는 것으로 오늘 제 발표를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먼저 해외 사례, 영국에서는 제일 먼저 스튜어드십 코드가 도입이 됐는데요. 2008년에 금융위기가 이 감독기관의 실패였다라는 분석과 더불어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 문제부터 좀 바꿔보자라는 그런 취지로 스튜어드십 코드가 도입이 됐습니다. 이렇게 시작한 스튜어드십 코드가 2018년 7월 기준으로 봤을 때는 미국을 포함해서 상당히 많은 국가에서 정착이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특별히 우리나라 스튜어드십 코드를 만드는데 가장 핵심이 됐던 것은 사실 일본입니다. 영국의 제도를 많이 참고하기는 했지만 표를 보시면 아시겠는데요. 여기에 지침 4-4라고 되어 있는 이 내용은, 이 지침 4-4는 사실 2017년에 개정되면서 들어간 거고요. 저희가 반영할 때는 이 2017년에 일본 개정 내용인 4-4가 빠진, 그래서 거의 일본식과 동일하게
들어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본의 스튜어디시 코드는 그럼 어떻게 도입이 된 건지를 좀 오늘 자세하게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일본은 2000년 이후에 그 국내 개인 투자자나 법인이나 은행 같은 인사이더 투자자들보다 해외 기관 투자자나 연금 펀드 같은 아웃사이더 투자자의 비중이 점점 높아지기 시작을 했고, 특별히 2012년에는 외국인 투자 비율이 30%에 이르게 됩니다. 외국인 투자자가 늘어났다라는 이 얘기는 이에 대한 무언가의 목소리가 커진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어떤 목소리가 커졌냐면 일본식 경영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그럼 일본식 경영은 뭐냐? 일본은 전통적으로 근로자 중심의 경영을 했습니다. 흔히 주식회사 하면 주주 중심으로 경영이 되는 게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생각인데요. 일본은 좀 달랐습니다. 일본은 70년대와 80년대까지만 해도 근로자들 위주로 이렇게 회사 경영을 하고 이익을 누리면 주주들은 그에 따라 부수적으로 같이 이익을 누리는 거 아니냐라고 인식이 되어 왔는데, 이런 생각이 좀 바뀌기 시작을 합니다. 90년대 들어서면서부터 이 외국 기업에 비해서 일본 기업들이 수익성이 너무 낮다, 이 문제점을 지적을 하면서 이제 좀 주주들에 대한 관심과 주주들을 좀 대우해주는 경영 방식으로 바뀔 필요가 있지 않느냐라는 반성이 있었고, 더불어서 이제 투자자들의 압력이 행사가 되면서 2009년에 기업 지배구조 개혁을 위한 위원회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때마침 일본에서 또 크게 두 가지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2011년에 올림푸스 사건은 분식회계 사건이었고요. 2011년 다이오제지 사건은 그 회장이 이 회사의 계열사의 돈을 끌어다가 좀 쓸데없는 곳에서 카지노에서 탕진하는 이런 사건이 벌어지면서, 아니 이런 엄청난 사건이 벌어지는데 도대체 이사회는 뭐 한 거냐? 도대체 감사들은 뭐 한 거냐?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느냐? 라는 이런 문제로 인해서 기업 지배구조 개선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행이 됩니다. 이때 아베노믹스가 발표가 되죠. 세계의 화살이라고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소개된 이 세계의 화살이라는 일본 재흥 전략 중에 하나로 기업 지배구조 개선을 논의하기 시작을 합니다. 우리는 스튜어디시 코드 논의만 중점을 둬서 보고 있지만 사실 여기에는 세 가지 논의가 같이 진행됐습니다. 하나는 기업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회사법 개정이 있었고요. 기업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기업 지배구조 코드 개선이 있었고, 또 더불어서 스튜어디시 코드, 이 세 가지가 일본은 동시에 진행이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요 중에서 회사법 개정은 논의는 있었으나 아직 통과되지 못하고 있고, 그리고 기업 지배구조 코드도 사실 얘기가 있었으나 그런데 이제 거래소 중심으로 하는 걸로 축소가 됐고, 본격적으로 도입되고 진행되고 있는 건 스튜어디시 코드밖에는 없는 상황입니다. 우리나라에 비추어 봤을 때 일본의 스튜어디시 코드의 제정 과정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아베노믹스의 그 세계의 화살 전략이었고요. 일본의 논의가 참 재밌는 건 뭐냐면 금융청 산하에서 시작이 됐고요. 끝까지 금융청에 갔다는 겁니다. 이따가도 말씀드리겠지만 우리나라도 논의는 금융위원회에서 시작이 됐지만 중간에 민간 기관인 기업 지배구조원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하지만 일본은 시작도 금융청이었고요. 지금 개정도 금융청이 하고 있고요. 관리도 금융청이 하고 있습니다. 이 차이가 어떤 점에서 있는지 조금 더 자세히 뒷부분에 말씀드릴 텐데, 일단은 금융청에서 초안을 마련했고 여기는 공개적으로 의견을 받았습니다. 공개적인 의견을 받고 그거를 반영한 결과를 가지고 2014년 2월에 금융청 가이드라인으로 제정이 됐습니다. 스튜어디시 코드의 목적은 이건 어느 나라나 다 공통적인 것 같습니다. 이런 식의 스튜어디시 코드를 도입하는 이유는 기관 투자자들이 대상 기업과 건설적인 목적으로 이 대화를 해라, 인게이지먼트를 해라. 그래서 기업 가치가 향상되고 성장을 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이 기관 투자자들에게 자금을 맡긴 수탁자들에게 좋은 건 아니냐라는 식이고요. 그래서 적용 대상도 국내 해외 기관 투자자, 또 의결권 행사 자문회사, 다만 채택은 재량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채택한 회사들은 매번 금융청에서 3개월마다 업데이트를 하고 있는데, 일본의 이 스튜어디시 코드가 확산될 수밖에 없었던, 분명히 자율적인 선택인데도 확산될 수밖에 없었던 건 GPIF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로 따지면 국민연금이죠. 일본의 GPIF는 본인들이 자산운용을 하지 않습니다. 100% 다 위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위탁을 할 때 스튜어디시 코드를 도입한 자산운용사들에게 자산을 위탁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당연히 이 자금을 받기 위해서 이 GPIF가 지금 2019년 3분기 기준으로 1,008조 원, 세계 최대
이 운용기금이기 때문에 이 자산을 위탁받기 위해서는 자산운용사들이 자발적으로 채택을 할 수밖에 없었고요. 그래서 2020년 3월 기준 2020년 3월에 이 금융청이 발표한 걸 보면 무려 280개 기관이 스튜어디십 코드를 채택했다라고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일본은 도입이 됐고 현재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중간에 2차례 개정이 있었는데 그 개정 소개는 조금 이따 하고, 그러면 이런 일본을 본따서 우리나라는 어떻게 들여왔느냐를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런 일본의 제도를 본따서 한국형 스튜어디십 코드의 도입 배경과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이게 좀 작은 글씨로 보이셔서 잘 안 보이실 수도 있는데요. 2014년 7월에 이 공론화가 시작이 되고 14년 11월에 금융위원회에서 이 부분을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금융위원회가 주도해서 시작을 하는데 언제부턴가 이게 이제 민간 중심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민간 중심에서 만들면서 일본을 방문을 해서 일본의 사례를 가져왔고요. 과정에서 여기 계신 또 뭐 그 정경련이나 또 상공회의소 이런 경제단체들의 의견을 청취를 해서 최종은 2016년에 이게 도입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도입될 때 이걸 도입한 민간단체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게 지배구조원 위주로 되었고, 그리고 이 도입 공청회 때 자본시장연구원과 지배구조원이 이거를 설명을 하면서 본인들은 도입 배경을 뭐라고 밝혔냐면, 먼저 자본시장연구원에서 발제를 하신, 공청회 당시에 발제하신 분은 한국형 스튜어디십 코드는 이것 때문에 도입된다. 우리나라도 보면 기관 투자자들의 영향력이 전반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그러다 보니 그들의 행동 지침이 좀 필요하겠다라는 그러한 도입 배경을 밝혔고, 그런데 이 기관 투자자들이 의결권 행사는 상당히 소극적으로 하더라. 이런 부분이 좀 개선이 필요하다라는 검토 배경을 밝혔고, 그리고 기업 지배구조원에서 이 도입 배경은 뭐라고 했냐면, 최근에 이제 오너리스크와 같은 지배구조 위험이 있다 보니 이건 결과적으로 자산을 맡긴 그런 투자자들에게 손실을 가져오게 된다. 그리고 또 이 지배구조의 이런 문제점으로 인해서 국제적인 신뢰도가 하락이 되고 있으니 개선이 필요한데, 그런데 현재 우리나라의 기관 투자자들은 상당히 이 개선에 소극적이다. 그러니 스튜어디십 코드의 도입을 통해서 이런 부분들을 좀 바꿔가는 게 필요하지 않냐라고 배경을 밝혔습니다. 배경을 보면 어떤 게 주로 핵심인 것 같으세요? 자본시장연구원에서 밝힌 배경에 보면 의결권 행사를 통해서 뭔가 지배구조를 바꿔보자라는 내용이고요. 이 그 기업 지배구조원에서 밝힌 배경도 보면 이런 지배구조 리스크를 스튜어디십 코드를 통해서 바꿔보자. 주로 이제 의결권 행사가 포인트가 되겠죠. 제가 왜 계속 이 부분을 강조하고 있냐면, 우리나라의 스튜어디십 코드는 주로 의결권 행사에만 상당한 포커스가 맞춰져 있습니다. 의결권 행사를 통해서 뭔가 지배구조를 바꿔보자. 중요한 겁니다. 뭐 중요하지 않다는 건 아니에요. 분명히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이 스튜어디십 코드의 본질적인 측면을 좀 간과하는 게 아닌가라는 문제 제기를 하고 싶어서 이 부분을 좀 포커스를 뒀고, 그러면 본질은 무엇인가? 요거는 좀 과제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튜어디십 코드의 적용 대상은 이거는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거의 전 세계 공통입니다. 뭐 자산운용사 연기금을 비롯한 주로 이제 기관 투자자들이 되겠고요. 우리나라 역시 의무는 아닙니다. 이거를 반드시 해야 하는 건 아니고, 컴플라이와 익스플레인은 이대로 따르거나 아니면 우리는 따를 수 없는 이유를 밝히거나 이유를 설명하거나 이런 자발적인 방식으로 되어 있고, 7가지 원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7가지 원칙은 과제 부분에서 조금 더 상세하게 나눠서 말씀드릴 거기 때문에 여기서는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7가지 원칙을 가지고 스튜어디십 코드가 우리나라에 도입이 됐고요. 변화가 분명히 있습니다. 네, 2020년 3월 기준으로 보면 125개사가 지금 스튜어디십 코드에 가입을 했고요. 연기금이 3곳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이곳에서는 충실한 의결권 행사를 해야 한다라는 그 원칙 5에 의거해서 충실한 의결권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보면 국민연금이 스튜어디십 코드가 시행된 이후에 반대하는 비율이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의결권 행사에서 분명히 충실한 의결권 행사를 하고 있는 거죠. 더불어서 의결권 행사를 하는 데 있어서 자문기관, 네, 여기도 있는 대신 지배구조연구소를 비롯해서 이런 자문기관들의 영향력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들이 반대하면 실제로 부결되는 사례들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분명히 영향이 있는 거죠.
여기까지 정리를 하자면 우리나라의 스튜어디시 코드가 도입이 됐고 일본 사례를 본따서 도입이 됐고 주로 우리나라에서 운영은 이런 의결권 행사를 통해서 지배구조를 개선하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저는 이 스튜어디시 코드를 좀 검토를 하면서 세 가지 질문을 던지고 싶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뭐냐? 누구를 위한 스튜어디시 코드인가? 이게 과연 분명히 지금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건 의결권 행사와 관련해서 이 기관 투자자, 국민연금, 그리고 또 자문기관들, 그리고 또 회사 이쪽에 많이 포커싱이 맞춰져 있는데 이 스튜어디시 코드 자체가 본질적으로 누구를 위한 거냐라는 첫 번째 질문을 던지고 싶고요. 두 번째 질문을 던지고 싶은 건 스튜어디시 코드 좋아, 채택했어. 그러면 뭘 할 수 있는 거지? 기관 투자자들이 뭘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채택은 했는데 과연 우리 법제가 이 기관 투자자들이 활발한 활동을 할 수 있게끔 해주는가라는 게 두 번째 질문이고요. 세 번째, 그러면 가장 포커싱이 맞춰져 있는 의결권 행사를 충실하게 하기 위해서는 어떤 제도적인 좀 뒷받침이 있어야 하는가라는 세 가지 질문을 던지면서 오늘 과제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질문은 누구를 위한 스튜어디시 코드인가입니다. 이 보면 스튜어디시 코드의 이해관계자들을 이렇게 흔히들 말을 합니다. 제일 먼저 자산을 보유한, 한마디로 이 자산운용사에게 수탁을 한 사람들이 되겠죠. 투자한 투자자들, 그리고 또 국민연금을 이 자산운용 주체로 본다면 국민들이 되겠죠. 이들에게 나의 자산을 맡긴 이 사람들이 있을 거고요. 그걸 운용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고, 이 운용을 하기 위해서 자문을 받아서 하는 자문기관이 있을 겁니다. 여기 있는 대신 지배구조연구소 같은 그런 자문기관이 있고, 또 이들이 그 돈을 가지고 투자하는 회사들이 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께서는 이 중에 이 스튜어디시 코드의 핵심이 누구를 위한이라고 볼 때 누구라고 보시나요? 지금 많이 포커싱이 맞춰져 있는 건 제가 처음에 보여드렸던 이미지에서도 국민연금을 비롯한 자산운용사들이 많이 포커싱이 맞춰져 있죠. 그리고 또 그들이 어떠한 경영 간섭을 한다라고 느껴지는 회사와의 관계에서, 그러니까 경제계에서 이렇게 기사 나오는 걸 보면 야, 이거 너무 지나친 경영 간섭이야 라고 얘기를 하고요. 또 그들에게 자문하는 주로 이쪽에 포커싱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스튜어디시 코드는요, 그쪽이 포커싱이 아닙니다. 바로 이 자산 보유자와 자산 운용사 사이에 충실하게 이 나에게 돈을 맡겨준 사람들을 위해서 너희가 충실하게 이 돈을 운용을 해라. 그 운용하는 과정 중의 일부가 의결권인 거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포커싱이 맞춰져 있어야 합니다. 실제로 보면 스튜어디시 코드의 이 7개 원칙 중에 무려 5개가 이 부분을 강조합니다. 하나씩 조금 자세하게 보겠습니다. 1번을 보면 고객 수익자든 타인의 자산을 관리 운영하는 수탁자로서 너희들의 책임을 충실하게 이행하기 위한 명확한 정책을 마련해라. 한마디로 너희에게 자산을 맡긴 사람을 위해서 너희는 뭘 할 거니? 그거를 충실하게 세워라. 그리고 그걸 공개해라. 두 번째, 수탁자로서 책임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실제 직면하거나 증명할 가능성이 있는 이해상충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그러니까 분명 이 자산을 맡긴 건 고객인데, 그런데 고객의 이익을 위한 게 아니라 자산운용사의 이익을 위해서 행동한다. 이러면 이해상충이거든요. 그럴 때 너희는 어떻게 할 거냐? 결국 이 두 가지 모두 너희에게 자산을 맡긴 자산의 소유자, 너희에게 자산을 맡겼던 그 사람들을 위해서 너희는 뭘 할 거니? 이거를 잘 세워라가 2개예요. 뒤에 5, 6, 7로 가보겠습니다. 5번, 충실한 의결권 행사를 위해서 의결권 정책을 마련해 공개해야 하며 그 적정성을 파악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내용과 사유를 공개해라. 누구에게 공개하라는 걸까요? 네, 자산을 맡긴 사람들, 너희에게 자산을 맡겨준 그 사람들에게 너희가 이 돈을 가지고 어떻게 충실한 의결권 행사를 했는지를 밝혀줘라 라는 거고요. 6번째, 그 내용에 대해서 고객과 수익자에게 주기적으로 보고해라. 너희가 스튜어디시 코드 활동을 했으면 돈을 맡긴 그 사람들에게 활동을 보고하고 그 활동을 하기에 충실한 전문성을 갖춰라가 7번째입니다. 자, 코드 하나하나를 보니까 좀 어떠세요? 지금까지는 의결권 행사에만 많이 초점이 맞춰져 있는 스튜어디시 코드가 사실 알고 보니 자산 보유자들에게, 너희에게 돈을 맡긴 그 보유자들을 위해서 하라는 이 부분이 훨씬 강조되어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현실이 좀 느껴지시죠? 제가 일본과 영국의 최근 개정 사례를 좀 소개할 텐데요. 일본과 영국이 최근에 스튜어디시 코드를 개정했습니다. 그 개정 내용을 보면 이 외국에서도
누구를 위한 스튜어디십 코드인가에 대한 고민이 이 개정 내용에 고스란히 반영되어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보면 2017년 5월에 일본이 개정을 하면서 어떤 내용을 넣냐면 너희가 의결권 행사를 했으면 그거를 수익자들에게 개별적으로 공시하면서 다 알려줘라. 더불어서 이 기관 투자자들에게 자산을 맡긴 자산 소유자 너희도 가만히 있지 말고 적극적으로 역할을 해라. 이 기관 투자자들이 제대로 너희를 위해서 일하지 않니? 그럼 너희도 요구해. 요구할 권리가 있어. 이런 내용을 넣은 게 2017년 개정이고요. 2020년 개정에는 새로운 지침 8이 추가됐습니다. 분명히 스튜어디십 코드는 이 자산을 소유하고 맡긴 사람들과 기관 투자자들 사이에 충실한 거를 위해서 했는데 가만 보니까 이 흘러가는 걸 보니 의결권을 자문하는 회사들의 영향력이 점점 더 커지더라. 근데 그들에게는 심지어 어떤 행동 지침조차 없더라. 이런 내용을 반영을 해서 지침 8에는 이 의결권 자문회사 같은 서비스 제공자들 너희들도 충실하게 해야 된다라는 그러한 역할을 지침 8에 추가를 했고요. 더불어서 투자자와 기업이 상호적으로 작용을 할 때는 지속 가능성을 고려해라. 그러니까 뭐 지배구조 개선 뭐 다 좋은데 의결권 행사 다 좋은데 너희가 이 행동을 할 때는 경영 간섭의 목적이 아닌 지속적으로 이 회사가 잘 되기 위한 그런 부분을 좀 추가해라. 왜? 그렇게 해야 결국 자산을 맡긴 투자자들에게 자산 소유자들에게 이익이 되는 거니까. 이런 식으로 일본은 지침을 개정을 했고요. 영국도 지침을 개정을 했습니다. 원래 영국의 그 SC 지침은 7개였습니다. 그런데 2020년에 이거를 12개로 바꿨습니다. 훨씬 더 늘린 거죠. 이 늘린 거에 좀 중요한 부분들을 보면 수탁자 책임 활동을 지원하는 한마디로 기관 투자자 너희들의 지배 구조는 투명하니? 너희는 분명히 자산을 맡긴 사람들을 위해서 투명하게 운영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도 투명하게 공개를 좀 하고 그리고 너희가 과연 이 수탁자 책임 활동을 한 정책이 효과적이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평가를 좀 해라. 그리고 고객과 수익자 요구를 좀 받아들여라. 이 스튜어디십 코드는 그들을 위한 코드이기 때문에 그들의 이러한 니즈를 좀 고려를 해서 그들과 소통을 해라. 기업과 소통하라는 쪽에 포커싱이 아닌 너희들에게 자산을 맡긴 그 사람들과 소통을 해라. 왜? 스튜어디십 코드는 누구를 위한 거니까. 결국 자산을 맡긴 사람들을 위한 거니까 이런 부분들이 많이 추가가 됐고요. 그리고 좀 장기적으로 내다봐라. 그래서 ESG를 좀 고려를 해라 라는 얘기가 있고요. 다만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전제가 된다면 너희들은 조금 더 적극적으로 기업에 관여해도 좋겠다. 그래서 이런 투자 기업의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고 권리 행사나 의무 이행을 해라. 어떤 게 전제된다면 수탁자들의 니즈를 충분히 반영하고 그들과 소통을 하고 그들을 위한다면 이런 부분은 해도 좋겠다가 영국의 2020년 코드의 개정 주요 내용이고요. 재밌는 건 아예 영국은 의결권 행사를 자문하는 기관을 위한 코드를 새로 만들었어요. 의결권 행사 자문기관이 보니까 영향력이 높아지는데 니들은 가이드라인이 없더라. 그래서 니들의 가이드라인도 새롭게 6개 만들었다라고 해서 별도로 제정을 했습니다. 왜? 이 결과도 결국은 분명 이 코드 자체가 수익자들, 자산을 맡긴 사람들을 위해서 운용되어야 하기 때문에 의결권 자문회사들도 그걸 고려해서 하라는 취지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도 좀 바뀌어야 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 과제로 우리도 이 스튜어디십 코드의 구체적 지침을 좀 재검토할 때가 됐다. 기관 투자자들은 자산을 수탁받은 자로서의 책임과 역할이 있다. 누구를 위해서? 자산을 맡긴 사람들을 위해서. 그래서 그들을 위한 활동들을 조금 더 강조하는 영국의 그 5번, 6번의 새로운 지침을 좀 참고해서 개정을 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또 일본의 개정된 지침, 이게 좀 재밌습니다. 자산을 보유한 수익자들, 너희들도 적극적으로 기관 투자자들에게 요구해라. 과연 그들이 진짜 너희를 위해서 행동하고 있는지 아니면 그들을 위해서 행동하고 있는지를 보면서 견제를 하고 적극적으로 요구를 해라.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좀 반영할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영향력이 커지고 있는 의결권 행사 그 자문기관들, 이런 자문기관들에 대한 규율도 좀 이제는 필요할 때가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요. 한 가지 더불어서 이런 활동들이 좀 이루어지려면 이게 민간에서는 한계가 있습니다. 영국도 이 부분은 FRC가 담당을 하고요. 일본도 금융청이 담당을 합니다.
우리도 이 부분에 대해서 물론 이제 도입 과정에서 국가기관이 빠지고 민간이 들어간 이유는 이게 기업들에게 지나친 간섭이 된다라는 그런 우려 때문이었는데요. 근데 스튜어디십 코드가 진정으로 자산 보유자들을 위해서만 움직일 수 있다면, 그렇다면 이거는 국가기관이 오히려 더 국민연금에 투자한 국민들을 위해서라도 이런 부분들은 견제를 좀 해주고 때맞게 지침 개정도 해주고 하는 그런 부분들, 특별히 이들이 주로 하는 건 뭐냐면 이 수탁자들, 그러니까 이 자산 수탁을 맡은 기관 투자자들이 진짜 자산 소유자들을 위해서 제대로 활동하고 있는지를 보고하게끔 하고 그 보고를 점검합니다. 이런 역할들을 하기에는 국가기관도 필요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던지는 두 번째 질문입니다. 스튜어디십 코드를 채택했어요. 기관 투자자들이. 우리나라만 해도 벌써 125개가 되는 그런 기관 투자자들이 했어요. 뭘 할 수 있을까요? 분명히 보면 투자자 대상 회사의 중장기적인 가치를 제고하면서 대상 회사들을 점검도 하고, 그리고 또 적극적으로 이제 공감대 형성을 하면서 필요한 부분에 어느 정도의 의견도 주고 충실한 의결권 행사도 하고 해야 돼요. 왜? 그 회사가 잘 돼야 그 회사에 투자한 우리의 자산 보유자들이 잘 되는 거니까. 그래서 해야 되는데 일본에서는요, 이 스튜어디십 코드를 도입하면서 수레의 양바퀴라는 표현을 썼어요. 무슨 말이냐? 스튜어디십 코드가 수레의 한 바퀴라면 기업 지배구조 코드가 또 수레의 한 바퀴다. 양바퀴는 같이 가야 된다. 왜? 스튜어디십 코드를 가지고 기관과 투자자들이 뭐라도 해보려면 알아야 하죠. 알아야 뭘 하죠. 기업에 대해서 뭐라도 알아야 뭔가 뭐 의견도 내고 할 텐데, 그러다 보니 두 개가 같이 가야 된다는 게 일본의 생각이고요. 지금도 일본은 동일한 생각을 가지고 스튜어디십 코드를 개정하면서 기업 지배구조 코드도 개정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들은 이런 구체적인 가이드라인까지 줬어요. 어떤 가이드라인? 기관 투자자와 기업들 너희들이 의사소통하고 싶잖아? 그러면 이런 가이드라인을 좀 참고하면 좋을 것 같아. 아예 국가기관이 그 상호작용을 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줬어요. 그러면 기관 투자자들도 뭔가 그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좀 더 건설적인 대화를 할 수가 있겠죠. 이런 식으로 가는 반면에 우리는 2020년에 시행령 개정은 했습니다. 5% 룰을 개정을 해서 예전보다는 조금 더 기관 투자자들의 운신의 폭이 넓어졌어요. 예전보다는 뭐 배당이라든지 이런 지배구조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건 할 수가 있게 됐지만 충분한가? 그리고 또 거래소가 이런 지배구조 공시 의무화를 통해서 더 많은 정보를 주도록은 하고 있습니다만, 배당 하나를 예를 들어서 좀 말씀드려 볼게요. 우리나라 그 배당을 보면 5년 연속 배당하는 회사들이 많지 않아요. 특별히 코스닥 같은 경우는 5년 연속 배당한 회사가 313개사밖에 안 돼요. 그럼 배당에 대해서 요구를 하고 싶잖아요. 상법에서는 요구할 수 있게 해놨어요. 주주 제한을 할 수 있어요. 6주 전에. 그런데 6주 전에 배당 제한을 하려면 이 회사가 얼마 배당 줄지는 알아야 되잖아요. 알아야 뭐 배당 제한을 할 텐데 무려 41.9%. 네, 이 자료는 대신경제연구소에서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무려 41.9%의 상장 회사가 6주 전에 배당 공시를 안 해요. 그럼 배당도 모르고 그냥 주주 제한을 해야 되는 게 현행 제도예요. 제대로 된 활동을 할 수가 없겠죠. 특별히 작년에 이제 한진 칼 사건에서 불거진 일이죠. 이게 이 주주 제한이나 이런 걸 하려면 과연 6개월 보유하고 그 상장회사 특례를 적용받을 것이냐, 아니면 그냥 일반적으로 3%만 보유해도 되는 일반 회사 특례를 적용받을 것이냐. 재밌는 건 뭔지 아세요? 작년에는 6개월 보유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이게 아직 대법원 판례는 없는데요. 고등법원 판례는 나뉘어요. 그러니까 어느 회사는 이쪽 거 적용하고 어느 회사는 저쪽대로 적용하고, 그러니까 이거 기관 투자자들이 덤빌 수가 없는 거죠. 불확실성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이 좀 바뀌어야 하고요. 또 기관 투자자들 혼자 뭔가 행동을 하기는 쉽지 않아요. 그래서 일본도 2017년에 4-4 지침을 추가를 해서 공동으로 관여할 수 있게끔 했다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토대로 우리는 그럼 뭘 바꿀 것이냐. 우리나라도 좀 기관 투자자들이 공동으로 어느 정도 행동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전향적으로 좀 검토가 돼야 한다. 도입 초기에는 좀 우려가 있어서 이 부분을 좀 자제를 했지만 우리가 참고한 일본도 2017년에 이거를 개정했다라는 그런 부분을 좀 참고할 만하고요. 또 이 기관 투자자들이 기업과 상호작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좀 필요하다. 더불어서 이 기관 투자자들의 적극적인 행동을 막고 있는 주주제한권 관련 제도, 소수주주권 요건, 배당제도, 의결권 불통인 행사 같은 이런 좀 상법적인 제도 개선이 뒤따라야
그래야지 스튜어디십 코드를 도입한 기관 투자자들이 뭐라도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마지막 제 세 번째 질문은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충실한 의결권 행사를 과연 지금 현행에서 가능한가? 왜냐? 지금은 우린 다 의결권 쪽으로 포커싱이 맞춰져 있으니까. 그러면 오케이, 의결권으로 포커싱이 맞춰져 있는 그거라도 너희가 충실히 할 수 있니를 보면 일단 우리나라는 주총에 몰려있죠. 몰려있다 보면 이 몰려있는 날에 수십 개 회사를 검토해야 돼요. 3월에 이렇게 하루에 몰려있으면 기관 투자자들은 여러 개 회사를 검토하잖아요. 수십 개 회사를 단기간에 검토를 해야 되는데요. 문제는 그것도 2주 전에 정보를 줍니다. 2주 전에 수십 개를 받아서 검토하는 것 자체가 거의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이번에 법을 바꾸면서 마치 감사 보고서와 사업 보고서를 주총 전에 줄 수 있는 것처럼 했지만 이게 1주 전에 주면 거의 볼 수가 없어요. 외국 사례 같은 경우 보면 일본만 해도 이 감사 보고서가 2주 전에 오고요. 다른 나라는 훨씬 더 깁니다. 근데 우린 1주 전에 주래요. 그럼 뭐 보고 어떻게 의결권 행사를 하겠어요? 여기 뭐 국민연금 나와 계셔서 제가 뭐 이걸 굳이 다 설명할 필요는 없겠지만 국민연금 프로세스가 이게 여러 단계를 거치는데 이걸 1주 전에 줘버리면 이거 어떻게 수십 개 회사를 검토하겠어요? 이런 현실적인 문제가 있고요. 의안 관련해서도 상당히 많은 거를 지금 현행법은 알려주는 것 같아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전년도 의결권 행사 결과를 알려주지 않아요. 보면 이렇게 알려주지 않는 나라는 우리나라, 말레이시아, 대만, 싱가포르 정도예요. 대부분의 해외 주요국들은 찬반, 예를 들면 이 사회이사에 대해서 찬반이 몇 %였다라는 걸 주총 끝나고 알려주지 않아요.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는 알려줘요. 왜? 이번에 반대가 높았으면 다음번에 주주들이 의결권 행사할 때 참고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지침이 없는 거죠. 그러면 과연 가능하냐? 라는 시점에서 몇 가지 제안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주주총회가 분산 개최돼야 돼요. 이거는 반드시 좀 기관 투자자들을 위해서 필요하고요. 그러려면 좀 제도적인 기준일이라든지 배당 관련 상법이 좀 바뀌어야 되고 관행이 바뀌어야 합니다. 그리고 충분한 의안 검토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적어도 2주 전, 충분하게는 3주 전에는 좀 자료를 줬으면 좋겠고 의안 관련해서도 좀 기관 투자자들이 충분히 볼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일본이라든지 또 미국의 사례를 검토해서 좀 자세하게 줄 수 있었으면 하고 의결권 행사 방법도 좀 다양했으면 좋겠고 장기적으로 보면 일본의 ICJ가 기관 투자자들을 위한 전문 플랫폼입니다. 여기서 의안 검토도 가능하고요. 의결권 행사도 가능한 플랫폼입니다. 이거는 일본의 동경거래소와 미국의 브로드리지라는 이 플랫폼 회사가 절반씩 투자한 회사인데 이런 것들도 우리나라가 좀 참고를 한다면 기관 투자자들의 적극적인 주주권 행사를 통해서 우리나라의 그런 주주들의 수익도, 투자자들의 수익도 늘고 기업들도 발전하는 게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모든 발표 마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